안녕하십니까? 예, 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일시적 차이를 설명하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미사용 결손금이라든지 뭐 이월세 공제 등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인식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하셔야 할 거는 그 기준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제목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측정이 나옵니다. 측정. 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할 때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연법인세,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단기법인세의 인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는 인식이 또 나오는데 자산부채가 없이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의 인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조건하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느냐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정은 그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이연법인세의 인식은 그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인식, 자산부채가 안 붙는 거는 이제 그 기준서 1012호에서 상대 계정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주로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요. 앞에 내용 약간 리뷰 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어떤 이제 사례를 많이 보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부채법을 정확하게 알면은 할 수 없는 종류의 실수인데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퇴직금 확정급여 부채가 100이라고 볼게요. 100이 부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근무원가 이게 이제 한 9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재측정 요소 OCI 10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회계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세무상으로는 이 부채가 전부 다 부인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잡지 않습니까? 세율이 20%라고 볼게요. 세율이 20%. 그러면은 이게 다 부인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을 때는 미래가세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있다고 보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을 뭡니까? 100에다가 20% 곱해서 20 잡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세 수익을 잡든지 뭐 이제 아니면은 수익을 20 잡든지 아니면 일부를 뭐 OCI로 잡든지 그거는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OCI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저는 뭐 조금 그렇지만 이연법의 폐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연법인세 이걸 구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연법인세 자산 2, OCI 2.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구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어쨌든 좀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면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자산 부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OCI에 대해서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은 실무에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재측정 요소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구하자. 아닌 겁니다. 그거는 말했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측정, 그 다음에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인식, 상대 계정을 무엇을 결정해서 판단하는 문제지. OCI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 FBOCI 평가정을 했습니다. 100. 그 다음에 평가이익 100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 잡죠. 그죠? 이연법인세 부채 세율은 2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OCI 하면 되죠. OCI.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법인세 비용 잡습니다. 법인세 비용 20을 잡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없애주면서 OCI로 잡는 회계처리를 하세요. 근데 이런 회계처리도 지양한다 하죠. 그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래의 사건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OCI로 회계처리 했으면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규정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잡고 이게 손익거래냐 자본거래냐 사업결합거래냐 자본거래구나 그냥 OCI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비용을 잡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기간 내 배분의 그 잔재가 남은 거예요. 일단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제 어쨌든 기간 내 배분 그게 로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 법인세 비용을 또 OCI로 교체하고 이런 회계 처리는 지양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언제 이제 무슨 대상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인식하는지를 하고 금액은 측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상대 계정을 인식한다. 상대 계정은 거래나 사건의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인식하면 된다. 그 로직을 깔고 쭉쭉 나가시면은 이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OCI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그런 얘기는 실제 회계 전문가라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실제는.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제 인식 대상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은 무엇에 대해서 인식하느냐 보겠습니다. 가산을 일시적 차이래요. 가산 일시적 차이. 가산할은 향후 과세소득을 늘려주는 거죠. 향후 과세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단은 모든이라고 붙었어요. 모든이 붙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그렇지만 모든이 붙었으면서도 다만 않는다라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어떻게 되느냐?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영업권을 또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잔여 금액인데 이거 해가지고 영업권 더 올려봐야 순자산의 변동도 없고 실익이 없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최초 인식 면제에 대한 규정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입니다. 근데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사업결합에서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즉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은 아니고 그 회계처리가 회계이익도 0, 과세소득도 0인 그런 상태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모든 경우에 인식합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할 거.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데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지금 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을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소멸 가능성을 따져서 소멸 가능성이 높으면 따진다. 아니면 뭐 매우 높으면 따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평가정을 했어요. 토지 재평가 혹은 뭐 해서 토지 평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상으로는 원가를 유지하죠. 그렇지만 근데 회사는 우리는 우리 회사가 사업 지속되는 동안은 토지를 팔 생각이 없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뭐 가까운 미래에 뭐 어떤 미래를 쓰든지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처분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연법에서 부채를 계산 안 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일단은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평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그만큼 유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몇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설명드렸죠. 미실현 이익에서 100을 벌었을 때 100 벌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건 미실현 이익이야 하니까 아니 그래도 뭐 번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보수적인 사람이 그래 벌었다고 인정해 주자. 그래도 그 금액으로 현금으로 결제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면은 너는 70밖에 80밖에 못 벌었어 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원가인 금액을 토지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자본을 올려요. 자본을 올리는 거는 이건 쉽게 말해서 주주의 재산이 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계치를 하면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올라가도 세금 내고 나면은 나중에 줄 건데 그 어떻게 세금 안 내는 것처럼 회계치를 할 수 있느냐.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회계치를 했다는 게 아니 정말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원가로 두지. 계속 뭐 천년 만년 있으면 원가로 두지 왜 공정가치로 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정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적 투자자산 관련된 가산 일시적 차이. 이게 뭐라 그랬죠? 외부 일시적 차이죠. 그죠? 외부 일시적 차이는 이 앞에 있는 문단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문단 39를 적용합니다. 이때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위에서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안 따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멸 가능성을 따져요. 왜 따지느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는 거는 그거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결재무제표, 야 이거는 좀 심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이거는 진짜 처분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공정가치 평가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하나게 된 거에 합친 거야. 합친 거. 그런데도 인식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네. 그래서 외부 일시적 차이 그거는 진짜 그때는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하거나 배당될 때 봐가지고 그러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이제 이연법에서 자산을 인식하는 거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죠. 주된 대상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입니다. 모든이 들어간다는 말은 일단은 소멸 가능성을 안 따진다는 겁니다. 안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딱 보면은 뭐냐? 첫 번째, 영업권을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영업권을 최초 인식할 때도 이연법에서 자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일단은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자산부채 최초 인식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볼게요. 자산부채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그때는 이연법에서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예외가 한 개는 같고 한 개는 다르다. 한 개 똑같은 것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 면제는 이연법에서 자산과 부채가 공통적인데 영업권 최초 인식할 때 인식 안 하는 것은 이연법에서 부채에 대한 예외만 있더라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연법에서 자산은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회계 처리가 약간은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감할 이제 과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 과세소득이 생겨야지 거기서 찾아먹을 게 있는 것이지, 미래 결손이 난다 그러면은 차감해봐야 원래 없는 거 줄여봐야 찾아먹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잡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가산할 일식 차이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 가산했는데 워낙 마이너스가 심해서, 미래 워낙 마이너스 심해서 해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때도 안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보수적으로 좀 하자 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다 잡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높다는 거는 여기서는 그죠? 50% 넘는다, 50% 초과다, 그죠? more likely than no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넘으면 매우 높은은 아니죠, 그죠? 예전에 지금 K갭 규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K갭은 매우 높은이었거든요. 지금 K갭은 매우 높은인지 제가 그건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IFRS는 그 뭐 50% 60% 이렇게 숫자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따진다면은 50% 초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업 자산에 대해서도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이거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문단 24 하지 않고 문단 44에 따라 합니다. 이 얘기도 보면은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소멸 가능성을, 내부 일시적 차이는 소멸 가능성을 안 따지는데 외부 일시적 차이는 소멸 가능성을 따집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연법인세 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만 대상인데, 인식 대상인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또 단계 있습니다. 볼게요. 문단 24에 다음 페이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결손금이 뭔지 알죠, 그죠? 이제 이익 말고 세무상 그 마이너스 소득, 그게 이제 이제 미래 우리나라 세법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10년 동안 이월에서 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또 세액공제도 이제 세액공제 그 산출세액에서 이제 공제를 이제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미사용되면 이월되는 부분이 이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있으면은 그것도 똑같이 미래 과세소득을 줄여주고 법인세 부담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마찬가지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PPT 이제 그 파일이 그 있으니까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PPT 파일을 여시면은 글씨가 잘 보일 겁니다. 예. 요 문단 15가 이연법인세 부채, 그다음에 문단 24가 문단 뭡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식 조건에서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부채는 안 따지고 자산만 따지는 것이죠, 그죠? 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시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시적 차이는 쉽게 말해서 소멸 가능성 안 따집니다. 소멸 가능성. 이걸 자산 부채를 뭐 처분할 것이냐, 부채가 안 따집니다. 무조건 처분한다. 장부 금액대로 회수된다. 부채는 장부 금액대로 결제된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여기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죠, 그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거 지금 문단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문단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잘게 나누어서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겁니다. 이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데, 영업권을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게 부채에는 있고 자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는 똑같이 있습니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계약 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나 다른 문단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은 내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그 내용이고,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단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거기에는
어떨 때 인식한다. 이제 소멸 가능성을 따지는 거, 뭐 또 통제, 배당 통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하겠습니다.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뭡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는 관계없이,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즉 현행 법인세 회계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의 미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A기업은 보유 토지에 대해서 KIF 최초 채택되는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해 공정가치 평가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장부 금액은 구 회계 기준의 10,000원에서 KIF 최초 채택 시 15,000원으로 평가정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동평가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 기준액은 10,0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5,000 발생하죠, 그죠? 근데 보유 토지를 기업 활동에 존속되는 한 보유할 예정이다. 이때 보유 토지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결제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결제. 근데 그 취지는 자산부채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있는 나라에서 그만큼 돈 벌었다고 세금 안 내는 것만큼 주주 재산이 증가됐다고 볼 수 없다. 세금 있는 나라에서는 그 금액으로 벌었다 인정하더라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금액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요건, 이제 과세소득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기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습니다. 많고 뭐 세무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회계 실무 적용할 때 이게 그렇게, 물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많은 이제 그 문단들을 자세히 보기에는 이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봐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미래 과세소득이 있을 때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죠? 근데 미래 과세소득이 없는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을 때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그거 가산해버리면은 그게 곧 과세소득 아니냐라고 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있을 때는 뭡니까? 미래 그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즉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 기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이월 공제될 수 있는 회계 기간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차감할 차이가 있어요. 차감할 차이. 차감할이 있고 가산할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부터 해서 미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차감할 차이가 요때는 이제 언제 소멸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에서 소멸될 것 같다. 그러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요때 있느냐, 요 기간에 있느냐. 또 아니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차감돼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미래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된다 그러면은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이월 공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간까지 다 해가지고 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냥 그 소멸 시기 안 따지고 가산할 차이가 있으면은 그냥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높다고 그냥 봐도 이제 뭐 감독기구라든지 그런 데서 전혀 태클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은 미래 과세소득으로 본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는 이제 이번 시간과 이제 내일 할 이제 다음 시간이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번 시간에 그 개념을 먼저 좀 잡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 최초 인식 예외가 문단 2개에 나와 있어요. 한 개는 이제 뭡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된 거, 한 개는 이연법인세 자산 관련된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가산할 일식 한 개는 차감할 일식 차이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그래서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후속 인식, 평가, 감가상각, 손상, 재분류, 이거는 후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처음으로 재무제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변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변동하는 거 말고 처음으로 이제 재무상태표에 올라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따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사업결합거래에서는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사업결합거래에서는 인식 예외가 없고, 사업결합거래도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는 많거든요. 처음으로 피치득 기업, 피치득 사업을 갖다가 자산부채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합니다. 그때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처럼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이전 대가 차이를 영업권과 영가매수채 차이 하듯이, 법인세 회계처리도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이전 대가 관련해서 인식할 세효과가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차익을 영업권과 영가매수 차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업결합거래에서는 이렇게 인식 안 하는 거,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회계이익도 0이고 그리고 and 과세소득도 0이라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저기 그 자산부채 최초 그 인식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100, 개발비 100인데 세무상 이게 만약 인증이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상으로는 현금 100, 손금, 뭐 비용 100이지 않습니까? 회계이익은 없지만 과세소득 영향을 미쳤죠. 마이너스 100.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둘 다 회계나 과세소득이나 둘 다 0일 때 그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산부채 인식 최초 인식 예외, 이거 왜 하는지 좀 알고 있으십니까? 왜 이게 인식 안 할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 시험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죠, 그죠? 예.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에서 이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 현금 흐름이 1667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폐 시간 가치는 따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발생하는 거나 뭐 10년 후에 발생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A 건물을 사면은 1667, B도 1667에 임대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이제 1667이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뭐 완전 자본시장이라 합니까? 하여튼 되게 돼 있으면은 가격도 아마 1667일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죠? 1667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667로 이제 만약에 취득한다고 하면은 A 건물은 처분 손익이나 처분될 때나 아니면 감가상각을 할 때 그게 손비 인증을 받아요. 근데 B는 처분해도 손비 인증 못 받고 감가상각해도 손비 인증을 못 받는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600 이게 이제 A 건물을 살 때 그 A 이제 그 보유할 동안에 임대료가 1667이 나오는데 세무상 손금으로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게 돼 가지고 과세소득이 0이겠죠. 근데 B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소득은 이제 수익은 발생하지만 비용이 세무상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발생하겠죠. 그죠? 세율은 40%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건물은 1667만큼 과세소득 발생해서 세금, 그러니까 손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소득 빵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0이에요. 근데 B는 667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전 현금 흐름은 똑같이 1667이지만 세후 현금 흐름은 달라지게 되죠.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이 건물을 살려는 사람도 있고 팔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이 이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A 건물은 1667원에 팔릴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B 건물은 얼마에 팔릴 것 같습니까? 1,000원에 팔릴 것 같습니까? 오케이. 예. 1,000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1,000원으로 팔리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B에 대한 회계치를 하겠습니다. 현금, 건물. 근데 이 건물은 이제 B 건물은 뭐 처분하거나 뭐 상가상가하거나 손배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미래 그 공제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무 기준액이 빵이죠. 0이죠.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돼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인 0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 1,000에 대해서 40%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400, 법인세 비용 400. 이렇게 회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B가 이렇게 회계치를 하더니만 바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더니만 바로 화를 막 내요. 아니 내가 1,000원 주고 이거 구입했는데 아니 취득하자마자 이거 법인세 비용 뭐 이거 손실 400 아니 여기 1667만큼 그 임대료 나오고 거기서 세금 내도 1,000원 되는 건데 내가 이거 1,000원 주고 산 게 내가 손실 봤다는 거야? 나는 이 회계치를 억셉트하지 못하겠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을 하지 마라. 건물로 해라, 건물로. 건물. 법인세 비용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좀 회계치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건물? 근데 건물이 왜 1,400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왜 1,400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나는 여기 보면은 1,667은 내가 좀 알겠고 667 세금 내서 1,000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1,400은 도대체 뭐야? 이게 공정가치 뭐 내가 뭐 듣기로 뭐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이제 원가가 공정가치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공정가치도 아닌데 이게 1,400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야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의문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야, 한번 보자. 건물이 그러면 1,400인데 1,400과 장부금액 0의 차이 1,400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세율 곱하면은 560인데 그럼 또 이연법인세 부채는 560 되든가 해야지 왜 또 이연법인세 부채는 400이야? 이것도 좀 안 맞고 나 이거 억셉트 못 하겠어. 싫다는 겁니다. 그럴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을 주겠다 해서 1,000 주고 취득했지. 여기다가 얼마만큼 이연법인세 부채와 건물의 장부금액을 늘리면은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차변의 건물 하게 되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는지 해보겠다 해가지고 곱하기 0.4 이것이 0. 뭡니까? 요게 x가 나오도록 이걸 이제 그 simultaneous equ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풀겠다 해가지고 이거 풀면은 400은 0.6x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면은 x는 667이 나와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667. 그 다음에 건물 이거 현금 1,000원. 건물 1,667.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임대료 1,667 나온 다음에 그것만큼 내가 건물 잡았어. 그리고 그 이연법인세 부채 667 잡았어. 회계세 정확하겠다 하고 이제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회계치를 했습니다.
이런 회계 처리를 이제 그로스업 이제 방법이라 하고요. 이게 이제 US 갭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US 갭에서. 근데 IFRS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 뭐 지금 저는 이렇게 그 임대료 수입 현금흐름이니까 딱 정확히 아는 금액으로 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세전 그 건물의 그거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IFRS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종류의 그 자산 부채 최초 취득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이음법인세 부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한 게 이제 자산 부채 최초 인식 예외의 이제 그 배경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자산 부채 최초 인식하면서 과세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세무 뭡니까 회계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음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이 자산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US 갭에서는 그로스업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데 반해서 이제 IFRS는 그냥 우리는 회계 처리 안 한다라는 이제 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최초의 미인식한 이음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볼게요. 현금 1000, 건물 1000입니다. 이제 건물에서 이제 세무 기준이 0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일시적 차이가 있지만 이음법인세 인식 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에서 이거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예를 들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200, 감가상각 비 200.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건물 장부 금액이 800으로 바뀌는 것이죠. 건물 장부 금액이 800으로 바뀌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산이 200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0으로 감소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800으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뭡니까 이음법인세를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최초 인식에서 나온 일시적 차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음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 안 하는데 거기서 딸려온 거라는 거 봅니다. 그 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한 번 안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최초 미인식한 이음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근데 실제 자산부채 최초 인식에 따른 이음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예외가 우리나라의 사례에 많이 있느냐? 그것도 궁금할 수 있죠,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지금 이제 이것도 또 양편 조정이 또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산 부채를 최초 인식하는데 이제 자본 거래가 발생했어요. 과세 소득 발생 안 했죠, 그죠? 이제 회계이익 발생 안 했죠. 양편 조정을 하게 되면 과세 소득도 발생 안 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맞느냐는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그죠? 여기 해당되는 사례는 요번 4교시와 5교시에 조금 다룰 것입니다. 이제 먼저 사례를 하나 볼게요. 복구 충당 부채 부담을 통한 유형 자산의 취득이다.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현금을 이제 10,000원을 주고 이제 뭐 건물이나 어쨌든 이제 뭐 취득을 했습니다. 뭐 임차자산 계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을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나갈 때 다 이제 원상으로 복구해주고 나가야 된다 할 때 그 복구 관련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의 현재 가치를
복구부채, 복구충당부채 뭐 이런 거로 잡고 자산의 장부 금액에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무상으로는 이 현금 주고 한 거는 이거는 그 세무 기준으로 인정해 주지만 이런 거 복구 부채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인정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빼고 건물 복구 충당 부채 요 부분만 회계실 한 부분 겁니다. 이제 미래 그냥 한 5년 정도라 볼게요. 5년 정도 후에 10,000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10,0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테이블을 보면은 이게 이제 타임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현재 가치로 당기면은 7,470 정도 됩니다. 7,470. 이랬을 때는 복구충당부채 7,470 잡고 유형자산 7,470을 잡죠. 그러고 나서 후속 회계처리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합니다. 뭐 정액법 감가상각을 예로 든다면은 금액을 이제 쭉쭉 줄이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부채는 유효이자율 상각 들어가면서 점점점 금액을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급하게 되면 이제 부채가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후속 회계처리가 요거에 이제 5년 정액법 상각으로서 되고 금융원가 이자 비용 인식하고 복구충당 부채를 늘리는 회계처리였습니다. 근데 볼게요. 이 회계처리에서도 자산부채 최초 인식에 따라서 이음법에서 자산부채를 인식 안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계약 거래 아니죠. 회계이익 없죠. 과세소득 없죠. 왜냐하면 이거 여기에서 송금 불산이 해서 양편 조정 맞죠, 그죠? 과세소득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음법에서를 인식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규정이 왜 필요하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이음법에서 부채 인식하고 여기서 이음법에서 자산 인식하더라도 금액이 상계돼서 결국 네트 효과는 없는데 그 뭐 별 필요 없는 규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최초의 민식한 이음법에서 부채 자산 부채가 변동하여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 규정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음법에서를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감가상각했을 때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될 때 자산 금액이 감소되더라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음법에서를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복구충당 부채를 늘리죠. 그죠? 이 7,470에서 10,000만큼 늘리는 겁니다. 이 늘리는 부분은 이거는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7,470이 왔지만 점점점 새로 생기는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음법에서 부채는 여기에 대해서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계처리는 조금 이제 좀 복구충당 부채가 기업에서 뭐 얼마나 그래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뭐 그래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빅4에서 이제 제가 PwC 관련 책도 좀 참고를 했었고 이제 EY 책도 좀 참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딜로이트 책도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법인마다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거는 확실히 확실히 최초 인식 면제에 따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데가 있고 또 어떤 법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본 거에 의하면은 완전히 아니다라고 한 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맞다거나 아니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부채 최초 인식에 따라서 이제 미인식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적용되는 리스 회계처리, 그죠? 리스 사용자가 기존의 운용 리스로 봐서 이제 리스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던 것을 이제 리스 부채를 잡고 사용권 자산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2019년
저희 어제 가봤었죠, 그죠? 지금 리스 개정된 회계 처리를 법인세법에서 반영하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제 반영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특히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말 2019년 1월 1일 그 변경 효과를 구할 때는 현행세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상으로 인정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죠? 세무상으로는 이것도 자산 아니고 이것도 부채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복구충당 유형자산 복구충당 부채처럼 이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 결합도 아니고 회계이익 과세소득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 자산 부채 최초 인식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면제를 적용하나 안 하나, 면제를 뭡니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용권 자산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차이가 확실한 거예요. 기준서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 부채가 미래 지급할 금액이 현재 가치로 잡혀 있겠죠. 근데 이자 비용으로 올라가고 지급하면서 감소되고, 이자 비용으로 올라가고 지급하면 감소되고, 이자 비용으로 올라가고 지급하면서 감소되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자 비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초 인식 면제가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최초 인식 면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아닌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최초 인식 면제 아닌 데서 발생했죠. 그 다음에 감소되는 부분은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거의 뭐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고 이제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회계 처리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가 이제 어떤 규정에서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감가상각 등으로 자산 장부 금액이 감소하여도 할 때 그것은 최초 인식 면제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연장으로 본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채 요소, 자본 요소 분리가 있습니다. 복합 금융 상품을 이제 금융상품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통상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 그 금융 그 상품 발행한 걸 부채 요소, 자본 요소로 일단 가릅니다. 가를 때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환사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환사채에 부채 부분이 있고 일반 사채 부분이 있고, 그죠? 전환권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권. 근데 이제 이 전환권이 자본으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1000 다음 페이지로 돌리겠습니다. 1000 숫자가 있네요, 그죠? 현금을 1000 이제 발행하고 전환사채 일반 사채 부분이 751, 그리고 전환권 대가가 자본으로 됐어요. 이때 세무상으로는 전부 다 발행하는 금액 1000 전체가 이제 사채일 수 있죠. 그러면은 부채 장부 금액은 1000이 됩니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 맞죠?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사업결합 거래 아니죠, 그죠? 회계이익 없죠. 과세소득도 없습니다. 과세소득 어떻게 되느냐? 자본, 입금 산입, 기타, 그죠? 그다음에 송금 산입, 전환사채 뭡니까? 249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양편 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소득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산부채 최초 인식 면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왜 하느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자산부채 장부 금액을 조정했을 때 그게 공정가치냐, 그리고 뭐 등등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있어가지고 예외를 둔 건데, 이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채가 장부 금액으로 결제될 때 분명히 장부 금액으로 결제된다 그러면은
전환사채 이게 만약에 751로 결제되게 되면은 세금 낼 거 분명히 있거든요. 세금 낼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복합금융상품 회계 처리가 현금 받고 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일단은 이 순서가 부채를 두 번째 회계 처리하고 잔여 금액이 자본으로, 자본은 잔여 금액으로 파악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산을 인식하고 부채를 인식했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도 똑같이 이제 부채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부채라는 겁니다. 이 부채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채까지 빼고 나서 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할 예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봐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이 40%입니까? 그래서 40%일 때는 이연법인세 부채 100, 이제 자본 100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문란 15 이하의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은 자산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시 자산부채의 원가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임에 반하여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의 분리해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은 부채의 원가로 처리되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면서 부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면서 자본을 갖다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잔여 지분으로 결정되는 자본이 분리 인식하는 부채 요소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채까지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자본, 즉 잔여 지분의 정의에도 합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서에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채가 751, 거의 한 750, 한 75% 금액되고 자본이 한 25% 금액 되는 금액이었죠.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현금 발행했는데 부채가 1이고 자본이 999였다. 이럴 때도 그러면은 근데 세무상으로는 부채가 1000이다.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금액이 부채가 많고 자본이 적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고 부채보다 자본이 클 때는 인식 안 하고 이 금액의 그 대소에 따라서 적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연법인세 부채가 한 25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법인세 부채가 250 가까이 나오고 자본을 250 정도 줄이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이 참 부채가 1도 아니다. 0.1, 0.01 해서 결국 0으로 갔다. 0으로 갔다. 이럴 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경우냐?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인식했지만 세무상으로는 부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신종자본증권 같은 거 발행했는데 회계상 자본인데 세무상 부채다. 이때 똑같이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을 줄여야 되는데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있어요. 누락하면서 이제 누락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5째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5째 시간에 6째 시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릴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회계처리 오류 사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일시적 차이 소멸이 예상되지 않는다 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도 가능 이제 뭐 유가증 FBOCI 채무증권 뭐 아니면 지분증권 평가 증을 했는데 뭐 이거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그래서 처분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안 한다든지 토지 평가 뭐 건물 평가증을 했는데 우리는 회사가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다. 보유할 것이다. 그래서 인식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준서 이게 1012호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과세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거. 이거 뭐 실제 많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실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을 일시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기준수에서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연법인 자산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제가 종종 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은 요 내용은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최근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최근에 결손인 그죠? 그런 기업은 미래 과세소득 발생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때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이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충당 부채 부담으로 유형자산 취득 시 또는 후속 감가상각 시 자산부채 최초 인식에 따른 이연법인세 미인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